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또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죠.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빌 에크먼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빌 에크먼. 정말 할 말이 많은 인물이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가 최근에 포브스 아이코노클라스트 서밋에서 직접 강연한 내용입니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엔진은 과연 뭘까?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그 아이코노클라스트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우상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각 분야에서 기존의 판을 깨는 뭐랄까 혁신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아주 솔직한 생각들을 나누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에크먼이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 구조,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겪었던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정말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가 어떤 주식을 샀다더라 하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 말고요. 빌 에크먼이라는 이 거대한 성공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개의 핵심 기둥, 이걸 파헤쳐 보려고 해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첫째는 그의 투자 철학, 둘째는 그가 설계하는 사업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위기 관리 방법론.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그럼 첫 번째 기둥, 그의 독특한 투자 철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워렌 버핏하고 비교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따라붙는 이름이죠. 실제로 그의 방식도 버핏의 가치 투자에서 출발하는 것 같긴 한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자산의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아, 핵심을 바로 짚으셨네요. 에크먼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의 아주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는 자산의 가치를 그것이 평생에 걸쳐 창출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영어 원문 그대로 하면 present value of the cash it generates over its life죠. 평생에 걸친 현금, 내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은 내년, 내후년 실적에 매몰되잖아요. 근데 그는 평생이라는 시간 단위를 쓰는 거죠. 잠깐만요. 그 현금의 현재 가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F,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미래에 벌 돈을 이자율 같은 걸로 할인해서 지금 가치로 이렇게 땡겨와서 계산하는 일종의 계산기 같은 거잖아요. 하하,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중요한 건 그 계산기에 들어가는 숫자, 즉 미래의 벌돈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아, 예측의 정확성. 네. 만약 어떤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 막 들쑥날쑥해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정교한 계산기를 돌려봤자 그 결과는 그냥 쓰레기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써보는 게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려면 그 사업이 본질적으로 극도로 안정적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그가 슈퍼 내구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군요.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업, 거기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이죠. 아하, 그럼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슈퍼 내구성을 가진 사업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에크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모델은 영속 성장 연금을 받는 사업이에요. 영속적 성장연금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요. 나는 직접 큰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거나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직접 투자는 안 한다. 네. 대신 다른 사람이 투자한 자본 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로얄티, 그러니까 일종의 자리세처럼 꾸준히, 영원히 받아가는 모델이죠. 와, 듣기만 해도 환상적인데요? 자본 투자 리스크는 남한테 넘기고 이익은 안정적으로 계속 챙겨가는 구조라니. 이거 완전 꿈의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드는데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가 직접 언급한 팀 호튼스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캐나다의 국민 도넛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서 에크머니 투자한 본사는 브랜드하고 사업 노하우만 제공해요. 실제 매장을 열고 인테리어하고 직원을 뽑는 이 모든 자본 투자는 가맹점주들이 하죠. 아, 프랜차이즈 구조. 네. 그리고 본사는 가맹점주가 커피 한 잔, 도넛 한 개를 팔 때마다 약속된 비율의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챙겨갑니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커피는 마시니까요. 현금 흐름이 아주 예측 가능하죠. 그렇다면 차량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겠네요? 완벽하게 들어맞죠. 우버는 플랫폼만 제공하잖아요. 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같은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운전자들이 부담하고요. 그렇죠. 우버는 그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모든 탑승 요금의 약 20%를 수수료라는 이름의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힐튼 호텔이나 유니버설 뮤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힐튼도요? 호텔 건물은 직접 소유하지 않나요?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죠.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힐튼이라는 브랜드를 빌려주고 예약 시스템을 제공한 뒤에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자산 경량화, SL 라이트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저작권료겠군요. 맞습니다.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서 노래가 한번 재생될 때마다 저작권료라는 로열티를 받죠. 이 모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리스크는 적고 현금 흐름은 예측 가능하며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 이게 바로 에크머니 말하는 영속적 성장 연금의 핵심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기업 가치를 볼 때 쓰는 지표들, 예를 들면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크머니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주식은 PER 50배에서도 저평가될 수 있고 PER 10배에서도 고평가될 수 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보통 PER이 높으면 고평가다, 거품이 꼈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월가에서도 논쟁적인 발언이죠. 아니, 어떤 논리로 PER 50배가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크머니 말하는 단기 이익의 함정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년, 길어야 2, 3년 뒤의 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보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에크먼은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속하는 동안, 즉 평생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총합을 보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런 로열티 기반의 슈퍼 내구성 기업들은요, 당장의 이익 성장률은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익이 수십 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복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평생 가치를 현재로 환산해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PER 50배라는 숫자가 사실은 매우 저렴한 가격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의 지평을 훨씬 길게 보는 거군요. 내년 이익이 아니라 평생의 이익으로. 바로 그거죠. 반대로 PER가 10배로 아주 낮아 보여도 그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서 5년 뒤, 10년 뒤에는 현금 흐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건 사실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이라는 거고요. 그 논리가 실제로 증명된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치폴레 투자였군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대담함을 넘어서 거의 무모해 보일 정도였죠. 그때 치폴레가 대장균, 이콜라이 파동이라는 최악의 식품 안전 위기에 휘말렸을 때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뉴스에도 엄청 나왔었죠. 고객들은 다 떠나고 매출은 급감하고 주가는 말 그대로 폭락했죠. 모두가 치폴레는 끝났다고 말할 때 에크먼은 그 위기의 본질을 다르게 본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봤나요? 잠재적인 충성도를 믿었던 거죠. 아, 본질은 살아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경영진을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하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에게 당시에 폭락한 주가는 이 위대한 브랜드의 평생 가치를 터무니없이 싸게, extremely cheap,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역사가 증명했죠? 네, 위기를 극복한 치폴레의 주가는 이후에 9배나 상승하면서 퍼싱 스퀘어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현재의 위기 너머에 있는 사업의 본질, 그 슈퍼 내구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최고의 사업 모델을 고르는 눈을 가졌다고 해도 그 투자를 뒷받침할 자본의 성격이 불안정하다면
모든 게 사상누각이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투자자들의 돈을 빼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빌 에커먼의 두 번째 기둥, 사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단순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걸 넘어서서 아예 흔들리지 않는 투자 환경 자체를 만들려는 시도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워렌 버핏의 플레이북을 정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에크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투자 회사인 퍼싱 스퀘어를 제2의 버크셔 해서웨이로 만드는 겁니다. 제2의 버크셔 해서웨이? 평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본으로 운영되잖아요. 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펀드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죠. 그렇죠. 버핏은 이 문제를 아주 일찌감치 간파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사양산업이던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뒤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그 유명한 전략이었죠. 네, 그게 바로 버핏의 천재성이죠.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상장사를 일종의 지주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보험사들을 계속해서 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외부 투자자들의 변덕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치적으로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연구 자본의 저수지를 갖게 된 거죠. 버핏이 보험사를 활용했다는 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에크먼은 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 하워드 휴즈라는 부동산 회사를 그 중심에 뒀더군요.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대체 왜 부동산 회사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에크먼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워드 휴즈는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사업 모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시를 건설하고 소유하는 Builds and Owns Cities 기업입니다. 도시를 소유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라스베이거스나 휴스턴 같은 곳에 여의도 몇백 크기의 땅을 통째로 사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이 모두 갖춰진 하나의 신도시를 통째로 개발하고 그걸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아주 독특한 사업을 합니다. 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에크먼은 이 회사의 지분 47%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 바로 이 하워드 휴즈를 버핏의 버키셔 해서웨이처럼 자신의 연구 자본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아, 하워드 휴즈가 버크셔 해서웨이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보험사로 가는군요. 역시 보험 사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유명한 플로트 때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플로트는 버핏 성공 신화의 핵심 동력이죠. 보험사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잖아요. 그렇죠. 선불이죠.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죠. 이 미리 받아서 잠시 맡아두고 있는 돈, 이게 바로 플로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부채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자 한 푼 안 내고 쓸 수 있는 공짜 투자금 같은 거군요. 공짜를 넘어서죠. 보험 사업이 잘 되면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버핏은 수십 년간 이 막대한 플로트를 주식이나 다른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복리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에크먼도 하워드 휴즈라는 이 튼튼한 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사를 소유함으로써 이 막강한 플로트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단순히 플로트 확보 외에 이 지주회사 구조가 주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유연성이에요. 규제 유연성이요? 네. 순수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아주 엄격한 감독 때문에 자산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 못하게 하죠. 하지만 하워드 휴즈처럼 다양한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산하의 보험자 회사는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서 훨씬 더 유연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신용 지원입니다. 모회사인 하워드 휴즈의 그 탄탄한 부동산 자산과 퍼싱 스퀘어의 자본력이 보험 자회사의 신용을 보강해 주는 거죠.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신용평가사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네요. 최고의 투자 대상을 고르는 안목에 그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자본 구조까지. 그렇죠. 거의 완벽히 가깝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의 세 번째 기둥, 위기관리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투자 기법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더군요. 네, 그에게도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제약사 밸리언트 투자 실패로 정말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고요. 네, 정말 큰 실패였죠. 거기에 칼 아이칸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로부터 끊임없는 공매도 공격에 시달렸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이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복합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헤지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면서 펀드 자체가 공중분해될 텐데요. 어떻게 버텨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위기 대응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는 헤지펀드 구조의 가장 큰 약점, 즉 위기 시에 투자자들이 환매를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네, 뱅크런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JP 모건에서 거액을 차입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전부 자기가 메워버리고 자신의 펀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한 겁니다. 와, 자기 돈으로 막은 거네요. 네, 이 결정이 외부의 패닉에 휩쓸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생존의 발판을 마련한 뒤에 그 다음에 무너진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운 방법론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원칙이랑 복리 개념을 결합한 개인적 복리라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는 이걸 일일 진전 복리, 데일리 프로그레스 컴파운딩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뭔가요? 매일 아주 조금씩만 진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끔찍한 실패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짓눌리지 않고요. 그저 어제보다 딱 0.1%만 나아지는 것에 모든 정신을 쏟는 거죠. 와, 하루에 0.1%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큰 위기에 처하면 와, 이걸 언제 다 해결하지? 이런 막막함에 압도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늘 딱 하나만, 어제보다 요만큼만 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실행 가능하게 들리네요. 는 거의 수평선에 가깝죠? 네, 티도 안 나죠. 그렇죠. 하루, 이틀, 심지어 몇 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죠. 하지만 에크먼의 말에 따르면 포기하지 않고 매일 0.1%의 진전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약 90일 정도가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90일, 섣달이네요. 네. 그리고 그 변곡점을 지나면 곡선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이것은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신감,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원리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뭐랄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그렇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꼽아요. 건강, 특히 설탕을 끊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설탕이요? 네.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정교한 전략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튼튼해야만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빌 에크먼의 성공 비결을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그의 성공은 결국 세 가지 강력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첫째는 단기 지표를 넘어서 사업의 본질을 꿰뚫는 슈퍼 내구성 로열티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둘째는 그런 훌륭한 투자를 변덕스러운 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영구자본 구조를 설계하는 그 치밀함.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개인적 복리라는 아주 강력한 정신적 프레임워크. 이 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빌 에크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에크먼의 전략은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어떤 사업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을 지탱할 자본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나 자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회복할 것인가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죠. 여러분의 투자나 혹은 여러분의 경력에서 이 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본 구조, 그리고 개인적 성장 중에서 지금 가장 강화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매일 0.1%씩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